자, 이제 3절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산 투자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에 이러한 말이 있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죠? 자, 한 곳에 몰빵 투자, 집중 투자 해버리면 그곳이 잘못돼 버리면 너무나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대안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자산에 집중되어 있을 때, 몰려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서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려는 자산 관리 방법을 말한다 나와 있는데, 자, 안정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또는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 어떻게 상황이 변하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도록 분산 투자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결합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종류의 사업을 묶어서 또는 여러 종류의 투자 대안을 묶어서 다 같이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이것들의 묶음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이론을 소개한 우리 옛날 동화가 있어요. 자, 어떤 동화냐면요, 아마 대부분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날씨가 좋으면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둘째는 우산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우산, 그 비가 온다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자, 어느 날 날씨가 맑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걱정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걱정하시죠? 둘째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해요. 반대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또 걱정을 해요. 왜 또 걱정하시죠? 비가 오는데 첫째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이 둘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둘이 사업을 합병하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합병을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체가 이 두 사업을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안 좋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날씨가 좋을 때 돈 막 한 가지 사업만 한다면 날씨가 좋을 때는 돈을 엄청 버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요, 비가 오면요, 쫄딱 망하겠죠? 반대로 비가 와요. 우산 사업만 하는데 비가 옵니다. 장사가 잘 되겠죠? 근데 비가 안 오면요, 쫄딱 망하겠죠? 그렇게 불안정하게 위험하게 사업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같이 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이 망할 리스크가 준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게 분산 투자의 효과입니다.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뭔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러한 위험을 줄여서 같은 수익을 얻을 때 최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여러분, 자,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하실 때 한 가지 많은 수험생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아이스크림 파는 사업의 수익률이 8%라고 하고요. 우산을 파는 사업의 수익률이 10%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사업을 섞으면 수익률이 10%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자, 아이스크림 사업은 8%, 우산이 10%면 이 둘을 섞었을 때 절대로 이 사업의 수익률은 1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수익률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률은 8%에서 10%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겠죠? 아이스크림 사업의 비중이 높으면 8%에 가까워질 것이고, 우산 사업의 비중이 높으면 10% 수익률에 가까워질 거예요. 어쨌거나 수익률은 8에서 10% 사이예요. 그럼 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 둘을 같이 하면, 이 둘을 분산 투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요? 자, 같은 수익률을 얻어도 종전보다 더 낮은 위험, 같은 수익을 얻더라도 종전보다 더 낮은 위험만 무릅쓰고서도 그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수익을 벌려면 그 수익에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자, 같은 수익을 얻을 때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죠? 더 작은 위험을 무릅쓰고 같은 수익 얻는다면 종전보다 사업에서 더 안정성이 높아지고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은 같은 수익을 얻을 때 종전보다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는데 그 핵심
효과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세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을 두 가지 종류의 위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이에요. 두 번째는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요, 시장 전체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자,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변동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또는 어떤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사회 전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경제 변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은 한 개인이 어떠한 투자 주체가 바꿀 수도 없거니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경제 변수의 변화예요. 자, 모든 자산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분산을 아무리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 대상이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분산 투자한다고 해도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단순해요. 시장 전체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 모두 공통의 위험은 어떻게 분산 투자한다고 해도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없다. 자, 완벽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만 남게 된다. 왜냐하면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없어집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없앨 수가 있어요. 제거할 수 있지만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만 남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체계적 위험 들어가겠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요,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개별 투자 안의 특성,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상가를 투자했을 때 상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위험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돼. 임차인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월세가 연체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 상가의 문제입니다. 자, 내가 어떤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이 아파트 고유한 투자 위험이 뭘까요? 아니 이것이 재건축 예정 단지였는데 뭐 서울시나 국토부로부터 재건축 허가를 못 받아요. 또는 재건축 인허가가 지연됩니다. 바로 그런 게 또 그 재건축 아파트의 고유한 위험이겠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받지 않는 위험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재건축 인허가가 지연되는 위험은 그 아파트만의 문제예요. 그 투자 대상만의 문제입니다. 또는요, 그 옆에 있는 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그 신축 아파트 주변에 학군이 있는데 학군이 변화할 수가 있겠죠. 원래 어디 아파트까지는 어느 학교인데 그 학군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런 것도 그 동네 아파트에만 국한된 이야기지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 사회 전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은 아닙니다. 개념 이해하시죠?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안만 갖고 있는 그 투자 안의 고유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자, 아까 우리 사례에서 아이스크림 사업이 있고 우산 사업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업의 고유한 위험이 뭐예요? 비가 오면 장사가 안 돼요. 자, 우산 사업의 고유한 위험이 뭐죠? 날씨가 맑으면 비가 안 오면 장사가 안 돼요.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위험이죠. 바로 그런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같이 해요. 자, 같이 한다 무슨 얘기죠? 자, 50%, 50% 이렇게 분산해서 반반으로 분산 투자했다라고 하면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상관없어요.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모두 우리가 거기에서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분산 투자를 하면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둘 다 해버리면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더욱더 감소한다. 자, 지금은 제가 극단적으로 두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잘 되는 사업이 있고 날씨가 괜찮을 때 잘 되는 사업이 있고 날씨가 약간 안 좋을 때 잘 되는 사업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세분화한다면 그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 종류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분산 투자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더욱더 감소한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 사업 대안에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다. 여러 사업 분야에 더욱더 다양하게 더욱더 넓게 분산 투자하면 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더욱더 감소하게 되는데 얼마까지 감소할 수 있다? 0.
0으로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하게 0으로 만들려면, 완벽하게 제거시키려면, 자, 그 두 사업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완전히 정반대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의 이 아이스크림 사업과 우산 사업은 자, 잘 되고 안 되고가 정반대죠. 얘가 잘 될 때 얘는 전혀 안 돼요. 반대로 얘가 잘 될 때 얘는 전혀 안 돼요. 이렇게 두 사업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업이어야지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더욱더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두 사업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업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사업을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서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0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있는데 가로축은 구성 자산 수예요. 즉 분산 투자한 투자 대상 수고요. 세로축은요 위험의 크기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많은 자산에, 더욱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위험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위험의 크기가 감소하는데 얘가 아무리 감소한다고 해도 구성 자산수를 아무리 무한대로 늘린다고 해도 자, 얘가 절대 이 점선, 바로 이 점선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성 자산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얘는 결국 여기 점선 근처까지는 거의 다 올 수가 있는데 절대로 이 점선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렇죠. 따라서 바로 이 점선 높이만큼의 위험을, 우리는 그러한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분산 투자한다고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시장 전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바로 이것이 체계적 위험의 크기예요. 자,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요, 분산 투자 대상 자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차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를 아주 고르게 하면, 아주 많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결국 이 크기가 0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안에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무릅써야 될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뭘 제거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 아무리 자산을 많이 분산 투자한다고 해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두 투자 대안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두 투자 대상의 수익이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완벽한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두 투자 대상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 아이스크림 사업과 아이스크림 사업을 합병해서 이 둘을 같이 하면 아무런 분산 투자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은 두 사업의 수익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분산 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결국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자들이 여러 개의 대안을 놓고서 자, 어떤 투자 대안에 투자를 할까 선택을 해야겠죠. 자,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요, 자, 어떤 물건값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품질이 좋고 보통이고 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품질이 제일 좋은 걸 사시겠죠. 같은 값이라면 품질이 제일 좋은 것을 살 것입니다. 또는요, 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자, 우리 속담에 동가홍상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동가홍상이 뭐냐면요, 동가, 같은 가격이면 홍상, 다홍색 치마다, 붉은 치마다 라는 속담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같은 값이라면 더 좋은 걸 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같은 수익이라면 덜 위험한 투자 대안을 선택할 것이고,
같은 위험이라면 더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수익과 위험의 크기를 비교해서 더 좋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대상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평균은 수익을 의미하고요. 분산은 위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위험이라면 더 안전한 투자안을 선택하고 같은 위험이라면 더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 기준을 한번 표로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수익은요, A가 B보다 더 높은 수익이래요. 수익은 A가 더 높습니다. 근데 위험은요, 위험은 B가 더 위험하대요. 자, 지금 보니까 A 투자는 수익은 더 높은데 위험도 더 낮아. 그러면 여러분 A와 B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A겠죠. 당연히 A죠. 왜? A가요, 수익도 높으면서 위험도 낮아요. 최고죠. 고민할 필요 없죠. 당연히 이때에는 A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A랑 B랑 수익이 같아요. 같은 수익이에요. 근데 위험의 크기는요, A가 더 안전해요. 자, 같은 수익이라면 더 안전한 A를 투자하겠죠. 바로 이래서 A가 선택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A가 더 수익이 좋대요. 근데 위험은 똑같대요. 자, 위험은 같은데 수익은 A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뭘 고를까? 당연히 A를 골라야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 모두 A가 B보다 더 나은 사업 대안이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선택된 기준이 뭐죠? 바로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인 거예요. 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거, 반대로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거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사업 대안 A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근데 네 번째 경우의 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익은요, A가 더 높아요. 근데 위험은요, 위험도 A가 더 높아요. A가요, 고수익, 고위험 투자고요. B가요, 저위험, 저수익 투자예요. 자, A가 수익도 높은데 위험도 높아요. B는요, 수익은 낮은데 위험도 낮아요.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까? 못 골라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못 고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판단 불가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이것을 이용하면 두 개의 사업 대안 중에서 뭐가 더 좋은 사업 대안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네 번째 경우처럼 위험과 수익이 한쪽 경우가 다 높거나 한쪽 경우가 다 낮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이때는 보충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이계수입니다. 또는 변동계수라고 해요. 자, 변이계수는요,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가 분자에 옵니다. 여러분, 근데 기대 수익률은요, 수익을 의미하고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의미하니까 변이계수는 결국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분수값을 해석하실 때는요, 분모 한 단위당, 자, 분모 한 단위당 분자의 크기라고 의미를 이해하셔야지만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럼 변이계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수익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몇 단위나 무릅써야 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변이계수는 분모 한 단위, 수익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위험 몇 단위를 무릅써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업 대안은 3이고 어떤 사업 대안은 5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요, 수익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3단위 무릅써야 되는데, 얘는요, 수익 한 단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려 5단위나 무릅써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고를까요? 당연히 이 안이 더 좋은 거죠. 왜? 같은 수익 한 단위를 추구할 때 무릅써야 될 위험의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되니까요. 자, 이처럼 변이계수를 이용하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크기가 네 번째 경우와 같을 때 어떤 투자 대안이 더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요거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변이계수란 기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의 크기를 말한다.